안녕하십니까? 빛나는 황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문의 탐욕과 그에 맞선 한 여인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승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2년 동안 헌신한 며느리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고 급기야 차가운 시골 폐가에 내다 버린 비정한 시어머니와 남편. 그들은 며느리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는 점을 이용해 완벽한 범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기 위한 가장 정교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죽음의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며느리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던 날,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졸도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빛나는 황혼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복수와 희망의 대서사시, 재산 빼돌리려 시골 폐가에 버려진 벙어리 며느리의 반격편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황혼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평창동의 가장 높은 곳, 거대한 대리석 벽으로 둘러싸인 천당 저택은 이름과는 달리 숨이 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했다. 300평 규모의 저택 안에서 한지수의 존재는 유령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노예였다. 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2년 전 남편 박강우의 잔인한 배신을 목격한 그날 이후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의사들은 시민성 실어증이라고 진단했지만 사실 그것은 지수가 스스로 선택한 생존 전략이었다. 이 집안의 악마들은 말 못하는 가굿 앞에서는 아무런 경계 없이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수야, 멍하니 서서 뭐하니? 손님들 오실 시간이다. 시어머니 오명수 내내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바닥을 응시했다. 오명숙은 지수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벙어리라고 귀까지 먹은 건 아니지? 오늘 파티에서 실수라도 했다간 내 아버지가 남긴 지분은 구경도 못할 줄 알아. 알겠어? 지수는 떨리는 눈을 감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저녁 파티가 시작되었다. 재계의 거물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강우는 지수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다. 제 아내가 수줍음이 많아서요. 말은 못해도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강우가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지수가 느낀 것은 다정한 손길이 아니었다. 강우의 구두 굽이 지수의 발등을 강하게 짓눌렀다. 웃어, 지수야. 사람들이 보잖아. 인형이면 인형답게 굴어. 그의 낮은 속삭임은 뱀의 혀처럼 차가웠다. 발등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지수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저택 한 구석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박 회장이 거친 기침을 내뱉었다. 뇌출혈로 쓰러진 지 1년. 그는 이 화려한 집에서 지수와 함께 버려진 유일한 존재였다. 지수는 강우의 손을 뿌리치고 시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박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싶어 했지만 힘없는 손가락은 허공만 맴돌 뿐이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버님. 이 침묵의 시간이 끝나면 제가 저들의 비명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지수의 차가운 눈동자가 파티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빛을 받아 번뜩였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제머나이 세드 제2장 730일 만에 터져나온 첫 마디. 파티가 끝난 천당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가식적인 웃음이 떠나간 자리에는 비린내 나는 탐욕의 찌꺼기만이 남았다. 지수는 발등에 시퍼렇게 든 멍자국을 바라보며 침대에 앉아 있었다. 박강우는 술에 취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고, 오명숙 푸네는 비밀 서재에서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지수는 숨을 죽인 채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저택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별채였다. 그곳에는 이 집안의 주인 방이었으나 이제는 짐덩어리 취급을 받는 박 회장이 누워 있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시아버지를 돌보던 최 여사가 지수를 발견하고 고개를 숙였다. 최 여사는 이 저택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오명숙의 등등한 기세에 눌려늘 그림자처럼 지내던 사람이었다. 지수는 말없이 박 회장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박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수건 등목을 적셨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박 회장의 마른 팔과 손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듯 한숨을 내쉬었다. 사모님, 이제 그만 쉬러 가세요. 회장님은 제가 돌보겠습니다. 사모님 발등도 엉망이신데. 최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대답 대신 최 여사를 빤히 바라보았다. 730일, 정확히 2년 동안 지수는 이 집안에서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지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오명숙과 박강우가 박 회장을 강원도의 폐양로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계획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요양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공모였다. 지수는 문이 굳게 닫혔는지 확인한 뒤 최 여사의 손을 잡았다. 최 여사가 깜짝 놀라 지수를 쳐다보는 순간 저택의 정적을 깨는 낯선 음성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최 여사님, 저를 도와주셔야겠어요. 최 여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렸다. 지수의 목소리는 2년 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웠다. 최 여사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며 주변을 살폈다. 사모님? 목소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목소리가 안 나온 적은 없었어요. 다만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소리를 지우는 수밖에 없었을 뿐이죠. 여사님, 시간이 없어요. 박강우와 어머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님을 갱원도로 보내기로 하셨어요. 거기서 사고사를 위장해 아버님을 처리할 생각이에요. 최 여사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박 회장 덕분에 목숨을 구한 딸의 이야기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다. 그녀에게 박 회장은 신적인 존재였고 오명숙은 그 신을 짓밟은 악마였다. 회장님은 죽이려 하다니요. 제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사님, 제가 아버님을 구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여사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들이 아버님께 먹이는 약을 바꿔치기 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 주신다면 저도 아버님도 그리고 여사님도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지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최 여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침대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박 회장의 손을 보자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20년 전 박 회장이 자신에게 내밀었던 그 따뜻한 손길을 떠올린 것이다.
사모님, 아니 지수 아가씨.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회장님은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지수는 최 여사의 손을 꽉 쥐었다. 그것은 차가운 복수의 계약이자 따뜻한 인연의 연결이었다. 지수는 품 안에서 초소형 녹음기와 USB 하나를 꺼냈다. 저들이 아버님의 서재 바닥에 숨겨둔 비밀 장부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장부는 아버님의 휠체어 프레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들이 아버님을 이동시키는 척할 때 제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장부 상자를 그들의 눈에 띄는 곳에 두세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지수는 상세한 계획을 천자가 넘는 설명으로 최 여사에게 전달했다. 박강우의 비자금 세탁 경로, 오명숙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갤러리의 장부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잔인한 대화들까지. 지수는 2년 동안 벙어리로 살며 그들의 모든 지불을 데이터화해 두었다. 최 여사는 지수가 건네는 정보들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겉으로는 가련한 희생자처럼 보였던 지수가 사실은 저택 전체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설계자였다는 사실에 경외심마저 느껴졌다. 지수 아가씨,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들은 괴물들입니다. 최 여사의 물음에 지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괴물보다 무서운 건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의 증오예요. 저들은 저에게서 목소리를 뺐고 부모님을 뺐고 제 삶을 뺏었습니다. 이제 제가 저들의 모든 것을 뺏을 차례예요. 지수는 박 회장의 휠체어 뒤편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제 오명숙이 박 회장의 귀에 대고 내뱉는 모진 말들, 박강우가 아버지를 조롱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지수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될 것이다. 새벽 3시가 지날 무렵 지수는 별채를 나와 다시 본체로 향했다. 거실에는 박강우가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며 잠들어 있었다. 지수는 그를 지나쳐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그녀의 모습은 다시 예전에 침묵하는 지수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 안쪽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730일의 침묵은 이제 무기가 되었다. 지수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박강우의 핸드폰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여 복제 앱의 동기화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강우의 내연녀로부터 온 음란한 메시지가 떠올랐다. 지수는 그것을 캡처하여 자신의 비밀 보관함에 저장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 해가 떴다. 오명숙은 평소처럼 고고한 태도로 아침 식탁에 앉았고 박강우는 숙취를 투덜대며 자리에 앉았다. 지수는 그들의 옆에서 묵묵히 차를 따랐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강원도로 떠날 준비해라. 가서 너도 머리 좀 식히고 와. 오명숙이 지수를 보지도 않은 채 명령했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려던 진실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최 여사와 지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목소리는 이미 저택의 기초를 흔들기 시작했다. 제3장 천당 저택의 다이닝룸은 정적 속에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렸다. 오명숙은 우아한 손놀림으로 스테이크를 썰어 입에 넣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지수를 감시하고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접시 위에 놓인 음식을 기계적으로 씹어 삼켰다. 박강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 주 토요일의 일정을 언급했다. 그들에게 그것은 가족 여행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대청소와 다를 바 없었다. 강원도 별장 근처에 아주 조용한 요양시설을 알아봤다. 시설은 낡았지만 공기가 좋아서 아버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지수 너도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아버님 수발을 들도록 해라. 오명숙의 목소리는 다정함을 가장했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들었던 그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시설이 낡은 것은 공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보안 카메라가 없고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의 원장이 오명숙의 먼 친척이자 거액의 빚을 진 도박꾼이라는 사실까지 지수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박강호는 지수에게 서재로 차를 내오라고 시켰다. 지수가 차쟁반을 들고 서재문을 열었을 때 강호는 책상 뒤에 비스듬히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통화를 멈추지 않았다. 벙어리인 아내 앞에서 입조심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의 오만함은 지수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그래, 이번 토요일 밤이다. 비 소식이 있으니 자연스럽겠지. 오래된 건물이라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흔한 일이야. 뒷정리만 깔끔하게 해. 지수는 어차피 말을 못하니 증언할 수도 없고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구하려다 같이 변을 당한 효부로 만들어주면 재계 여론도 우리 편이 될 거다. 강우는 낮게 낄낄거렸다. 지수는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은 차갑고 냉정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강우가 전화를 끊고 지수의 턱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술 냄새와 역겨운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수야, 너도 불쌍하게 됐네. 하지만 걱정 마. 죽어서는 명예로운 이름이라도 남겨줄 테니까. 그게 너 같은 빈 껍데기가 우리 가문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야. 그는 지수의 뺨바닥을 툭툭 치며 비웃었다. 지수는 공포에 질린 척 눈동자를 떨며 뒤로 물러났다. 강우는 만족스러운 듯 등을 돌려 다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서재를 나오며 주머니 속의 수신기를 확인했다. 강우의 모든 통화 내용은 실시간으로 복제되어 그녀의 개인 서버로 전송되었다. 같은 시간, 오명숙은 거실에서 자신의 신복인 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지수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벽면에 설치된 초소형 마이크의 감도를 높였다. 박 회장의 유언장 수정본은 준비됐나? 지수가 죽으면 그 지분이 모두 강우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확실해야 해. 걱정 마십시오, 여사님. 지수 씨의 서명은 이미 지난번 약물에 취해 있을 때 받아둔 서류로 위조해 두었습니다. 필적 감정에서도 문제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이제 토요일에 그들이 사라지기만 하면 됩니다. 오명숙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먹잇감을 눈앞에 둔 캔캔처럼 잔인했다. 지수는 벽 너머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지분이 저들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지수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익명 네트워크를 통해 박강우가 관리하던 비자금 세탁용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를 추적했다. 2년 동안 그녀는 매일 밤 잠을 포기하고 이 가문의 모든 돈의 흐름을 분석해왔다. 지수는 박강우가 내연녀인 유소라에게 건넨 강남의 빌딩 증여 서류와 고가 아파트 매입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복수용이 아니라 박강우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핵폭탄이었다. 자정 무렵, 지수는 다시 별채로 향했다. 최 여사가 어둠 속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 여사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경직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진정제 대신 제가 준비한 영양제와 신경활성제를 드렸어요. 덕분에 의식이 조금 더 명확해지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최 여사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 회장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아버님, 들리시나요? 토요일이에요.
그날이 우리가 이 지옥을 벗어날 날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반드시 아버님을 모시고 나갈게요. 박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지수의 손을 잡은 힘없는 손가락에 아주 작은 힘을 주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지수는 박 회장의 휠체어 밑바닥에 특수 제작한 GPS 추적기와 방수 처리된 녹음 장치를 장착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흘러갔다. 오명숙은 지수에게 강원도에서 입을 옷가지를 챙기라며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었고, 가문은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하며 범죄의 흔적을 지우느라 분주했다. 지수는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자신의 복수 상자를 최종 점검했다. 그 상자 안에는 위조된 여권, 거액의 무기명 채권, 그리고 박 씨 일가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금요일 밤, 지수는 잠든 저택의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각 방에 숨겨둔 장치들을 회수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이면 캔캔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다. 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예보대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비가 내릴 것이다. 그 비는 누군가에게는 범죄의 흔적을 씻어낼 기회겠지만 지수에게는 저들의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정화의 비가 될 터였다. 지수는 거울 앞에 서서 2년 동안 표정을 지웠던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가련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냥의 순간을 기다리는 차가운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지수는 천천히 입술을 달싹여 보았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명확한 문장이 맺혔다. 비대해, 박강호, 오명숙. 당신들이 만든 침묵이 당신들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저택의 시계가 새벽 2시를 알렸다. 지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의 전투를 위해 몸을 식혀야 했다. 캔캔들의 만찬은 오늘로 끝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파멸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지수는 눈을 감았고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복수의 파도가 요동치고 있었다. 로직은 완벽했고 증거는 충분했다. 토요일에 태양이 뜨면 천당 저택의 가짜 평화는 영원히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제4장 죽음의 땅 강원도로 향하는 여정.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예보대로 하늘은 낮게 가라앉은 채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습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천당 저택 앞에는 검은색 밴 한 대가 대기 중이었다. 평소처럼 고고한 자태의 오명숙은 선글라스 뒤로 눈을 숨긴 채 지수를 다그쳤다. 박강우는 초조한 듯 연신 담배를 피워대며 시계와 하늘을 번갈아 보았다. 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은 박 회장을 정성스럽게 벤 뒷좌석에 고정했다. 그녀의 손길은 차분했지만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최 여사는 다른 차로 짐 챙겨서 따라와라. 여기엔 우리 가족만 타는 게 좋겠구나. 오명숙의 말에 지수는 움찔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그들은 범죄의 현장에 외부인을 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지수는 차에 오르기 전 짐을 싣는 척하며 최 여사와 찰나의 눈빛을 교환했다. 최 여사의 눈동자에는 걱정과 결연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최 여사는 지수가 미리 건네준 비상용 통신기기를 주머니 속에 꽉 쥐고 있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산간도로에 진입하자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구불구불한 도로는 안개와 빗물로 인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었다. 차 안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다. 운전석의 박강우는 백미러로 지수와 박 회장을 살피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초를 세고 있었다. 아침 식사 때 오명숙이 건넨
건강 음료에는 분명 강력한 수면제가 들어 있었을 것이다. 지수는 그것을 마시는 신용만 하고 소매 안쪽의 탈지면에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약효가 나타나야 할 시간이었다. 지수는 천천히 눈꺼풀을 무겁게 떨어뜨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몸을 흐느적거리며 의지할 곳 없는 인형처럼 연기했다. 곁에 앉은 박 회장 역시 최 여사가 미리 조치한 덕분에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보였다. 엄마, 약발이 듣나 봐요. 둘 다 완전히 뻗었어요. 강우의 목소리에 방금 전까지의 가식적인 침묵이 거치고 잔인한 본성이 드러났다. 지수는 눈을 감은 채 귀를 세웠다. 그래, 생각보다 빨리 잠들었네. 강우야, 운전 조심해라. 이 빗길에 사고라도 나면 우리만 손해야. 계획대로 저택에서 충분히 떨어진 그 집까지만 가면 된다. 걱정 마세요. 거기 원장 놈이 이미 기름이랑 전기 배선 다 손봐놨대요. 우리가 도착해서 내려놓고 나오기만 하면 1시간 뒤에 불꽃놀이가 시작될 겁니다. 벙어리 아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간 효행의 끝이 화재 사고라니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강우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좁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지수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숨소리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2년 동안 갈고 닦은 인내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지수를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처분해야 할 골칫덩이로 여기고 있었다. 2시간쯤 더 달렸을까? 차의 흔들림이 심해졌다. 포장되지 않은 험한 산길로 접어든 모양이었다.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마침내 차가 멈췄고 지수는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강우야, 빨리 옮겨라. 날이 금방 어두워지겠어. 강우는 투덜거리며 지수의 몸을 거칠게 끌어내렸다. 지수는 온몸에 힘을 뺀 채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충격을 견뎌냈다. 거친 돌멩이가 등을 찔렀지만 신음소리는 목구멍 뒤로 삼켰다. 이어 박 회장도 짐짝처럼 들려나와 지수의 옆에 눕혀졌다. 지수는 실눈을 아주 살짝 떠서 주변을 살폈다. 무성한 잡초 사이로 뼈대만 남은 듯한 흉물스러운 폐가가 보였다. 오명숙은 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지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수야, 너도 참 지독한 팔자다. 벙어리로 살더니 죽을 때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구나. 그래도 내 덕분에 우리 강우가 큰 뜻을 펼칠 수 있게 됐으니 고맙게 생각하마. 오명숙은 지수의 옆구리를 구두 끝으로 툭 찼다. 그 차가운 물리적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지수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였다. 지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이 여자와 남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오직 돈과 명예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엄마, 원장 놈한테 신호 보냈어요. 30분 뒤에 시작할 겁니다. 빨리 내려가죠.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지수는 번쩍 눈을 떴다. 그녀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박 회장에게 다가갔다. 박 회장은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약기운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미리 챙겨온 해독 패치를 박 회장의 목 뒤에 붙였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폐가 안쪽은 미리 준비된 듯 인화성 물질의 냄새가 진동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전기 배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수는 침착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특수 제작된 앱을 실행하자 최 여사의 위치가 점으로 나타났다. 최 여사는 산 아래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바로 내려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초소형 드론과 고성능 카메라를 꺼냈다. 그리고 폐가 내부의 발화 지점들과 오명숙 일행이 남긴 흔적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나중에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살인 미수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그때였다. 폐가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박 회장을 감싸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낡은 우비를 입은 사내가 손에 라이터를 든 채 나타났다. 오명숙이 말한 그 원장이 분명했다. 사내는 흥얼거리며 바닥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다.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 나가서 싸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사내가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지수는 미리 설정해둔 가짜 경찰 사이렌 소리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최대 출력으로 재생했다. 산속 고요한 폐가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에 사내는 소스라치게 놀라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뭐야? 경찰. 어떻게 벌써? 겁에 질린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도망쳤다. 지수는 지체하지 않고 박 회장을 자신의 등에 업었다. 가냘픈 체구였지만 복수심과 생존 본능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다. 빗길을 헤치며 산길을 내려가는 지수의 발걸음은 절박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녀는 박 회장을 놓지 않았다. 마침내 산기획 도로변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최 여사가 미리 섭외한 사설 구급차였다. 차에서 내린 최 여사는 피투성이가 된 지수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아가씨. 세상에, 아가씨. 지수는 박 회장을 구급대원들에게 인도한 뒤 최 여사의 품에 안겨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옷은 진흙과 빗물로 엉망이었고 손바닥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구급차 안에서 지수는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조금 전 도망친 원장의 얼굴과 방화 시도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알림이 떴다. 박강호의 차량에 설치한 GPS가 서울의 한 고급 호텔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그들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믿는 그 시간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파티에 참석할 계획일 것이다. 최 여사님, 아버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주세요. 저는 이제 서울로 갑니다. 저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지옥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차갑게 울렸다. 2년 전 그날, 부모님을 잃고 목소리마저 잃었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이제 강원도의 차가운 빗속에서 복수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차는 어둠을 뚫고 서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땅이라 믿었던 강원도는 지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제 캔캔들이 사냥감이 될 차례였다. 지수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기다려, 박강호. 당신들이 불태우려 했던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의 미래야. 제5장, 제 속에서 피어오른 복수의 불길. 강원도의 폐가는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붉은 화염에 휩싸였다. 도망쳤던 원장이 겁에 질려 떨어뜨린 라이터가 결국 기름에 닿아 불꽃을 피워낸 것이었다. 산 아래에서 그 불길을 지켜보던 지수의 눈동자에는 증오와 해방감이 동시에 서렸다. 박강호와 오명숙은 이제 자신들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지수는 구급차 안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았다.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자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상처를 소독했다. 아가씨, 이제 어쩌실 건가요? 회장님은 제가 아는 안전한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아가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최 여사의 걱정 섞인 물음에 지수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톡톡 건드렸다. 화면에는 박강우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다. 저들은 지금 축배를 들고 있을 거예요. 자신들의 걸림돌이었던 저와 아버님이 불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죽은 자가 돌아왔을 때 느끼는 공포야말로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차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수는 서울로 향하는 동안 본격적인 심리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박강우의 스마트폰으로 발신 번호 제한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짧고 강렬했다. 비 오는 강원도 산길은 생각보다 춥네. 강우야. 문자를 보낸 직후 지수는 강우의 핸드폰 카메라를 원격으로 활성화했다. 화면 속 강우는 호텔 연회장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다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술을 들이켰다. 시작됐네요. 지수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강우는 옆에 있던 오명숙에게 급히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다. 오명숙 역시 선글라스 너머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들은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지수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오명숙의 핸드폰이었다. 지수는 과거 오명숙이 박 회장의 약을 조절하라고 지시했던 녹음 파일을 아주 짧게, 하지만 명확하게 전송했다. 오명숙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며 비명을 질렀다.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그녀의 비명은 주차장의 정막을 깼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아는 제3자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그 공포는 독처럼 그들의 신경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지수는 서울 시내의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다. 이곳은 그녀가 2년 전부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최 여사의 명의로 빌려둔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지수는 벽면 가득 붙여진 박씨 일가의 관계도와 비자금 세탁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박강우가 운영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에 접속했다. 지수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강우씨,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돈부터 사라지게 해줄게. 지수는 강우가 내연녀 유소라에게 송금하려던 비자금 50억 원의 경로를 오해시켰다. 그리고 그 자금을 오명숙이 가장 혐오하는 사회복지단체와 박 회장이 평소 후원하던 장학재단으로 분산 기부했다. 송금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지수는 이 모든 거래의 IP 주소를 박강우의 집무실로 조작해 두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박강우는 횡령 혐의로 검찰의 표적이 될 터였다. 한편 박강우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강원도의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수가 이미 원장의 핸드폰을 먹통으로 만들어 둔 상태였다. 연결되지 않는 신호음은 강우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강우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저택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화로운 집이 아니었다. 저택의 거실 텔레비전이 갑자기 켜졌다. 지수가 원격 제어로 송출한 영상이었다. 화면에는 강원도 폐가가 불타오르는 장면과 함께 지수가 미리 녹화해둔 자신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림자가 천천히 입술을 움직여 살려줘라고 말하는 듯한 실루엣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으아. 꺼. 당장 끄라고. 강우가 리모컨을 던져 텔레비전을 부쉈지만 이번에는 저택 내부의 스피커에서 지수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지수의 목소리였다. 강우야, 불길이 너무 뜨거웠어. 당신도 한번 느껴볼래? 오명숙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평생 신을 믿지 않던 여자가 공포 앞에 굴복하는 모습은 가관이었다. 지수는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비참한 몰골을 지켜보며 차가운 홍차를 마셨다. 최 여사님, 이제 다음 단계예요. 저들이 제가 귀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건 끝났어요. 이제는 제가 살아있는 실체로서 그들의 목줄을 죄어야 할 시간이죠. 지수는 서랍에서 3장의 서류를 꺼냈다. 하나는 박 회장의 진짜 유언장 원본, 또 하나는 박강우의 마약 투약 증거가 담긴 혈액검사서, 마지막은 오명숙이 과거 박 회장의 라이벌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주했던 청부폭력의 계약서였다. 지수는 이 서류들을 각각 다른 신문사와 방송국 기자들에게 예약 전송했다. 발송 조건은 72시간 내에 지수가 생존 확인 신호를 보내지 않을 경우였다. 이것은 지수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만약 저들이 지수를 찾아내어 다시 해치려 한다면 이 문서들이 세상에 공개되어 박씨 일가는 영원히 매장될 것이다. 지수는 이제 자신을 미끼로 삼아 저들을 광기로 몰아넣을 작정이었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오피스텔 창가로 스며들었다. 지수는 잠시 눈을 감고 강원도의 빗소리를 떠올렸다. 폐가의 불길 속에서 그녀가 보았던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불사조의 비상이었다. 지수는 다시 눈을 떴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박씨 일가의 심장을 단숨에 꿰뚫을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강우씨,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어요. 내가 직접 당신들의 집으로 찾아갈 테니까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계세요. 지수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다. 벙어리 며느리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그녀의 모습은 차갑고 고결한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다. 이제 저택으로 돌아가 저들이 쌓아올린 가짜 천국을 영원히 무너뜨릴 시간이 왔다. 지수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고 복수의 서막은 이제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었다. 제6장 침묵의 저택으로 돌아온 포식자. 박씨 일가의 본거지인 천당저택은 이제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 있었다. 박강우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에 집안의 모든 서류를 파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오명숙은 죽은 지수의 환영에 시달리며 신경안정제 없이는 1분도 버티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저택의 고용인들은 하나둘 핑계를 대며 집을 떠났고 남은 자들조차 유령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에 몸을 사렸다. 바로 그때 저택의 정문이 거대한 굉음을 내며 열렸다. 지수는 당당한 걸음으로 저택의 현관을 통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인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에 날카로운 휠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저택의 공기는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거실에서 서류 뭉치를 안고 있던 박강우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한지수, 내가 어떻게... 강우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서재에서 달려나온 오명숙 역시 지수를 보자마자 심장을 부여잡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지수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차갑고 고결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우씨, 어머님. 제가 죽기를 그렇게 바라셨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어쩌죠? 강원도의 불길은 제 복수심을 태우기엔 너무 약했나 봐요. 지수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2년 만에 직접 듣는 지수의 목소리에 오명숙은 정신을 잃을 듯 눈을 뒤집었다. 강우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뒷걸음질 쳤다. 말을 할 수 있었어? 내가 우리를 속인 거야?
2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비웃었던 거냐고. 지수는 강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속인 건 당신들이지. 사랑을 속이고 신뢰를 속이고 이제는 살인까지 저지르려 했잖아. 내가 침묵했던 건 당신들의 그 추악한 입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소리를 똑똑히 듣기 위해서였어. 지수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강원도 폐가에서 원장이 불을 지르려던 순간, 그리고 강우와 오명숙이 차 안에서 살해 공모를 하던 블랙박스 영상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영상 속 강우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우자 강우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야? 당신이 무시했던 그 가구 같은 아내가 당신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면 믿겠어? 당신의 비자금 계좌, 내연녀에게 사준 아파트 내역, 그리고 어머님이 아버님의 약을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한 음성 파일까지. 전부 내 손안에 있어. 지수의 말이 끝나기 무르게 저택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지수가 미리 매수한 사설 경호원들과 변호인단이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다. 오명숙은 김 변호사를 찾으며 울부짖었지만 지수는 비웃듯 서류 한 장을 던졌다. 김 변호사? 그 사람은 이미 검찰에 자진 출석했어. 당신이 시킨 위조 서류들에 대해 자백하는 대가로 형량 감수 협상을 마쳤거든. 이제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박강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단번에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다. 지수는 바닥에 엎드린 강우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강우 씨, 당신이 나에게 그랬지? 죽어서 명예로운 이름이라도 남기는 게 가문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이제 그 말을 돌려줄게. 당신이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며 사는 게 우리 가문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야. 그때 오명숙이 고용한 탐정이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지수를 발견하고 멈칫했지만 지수는 이미 그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은 오명숙의 발치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한지수 씨가 제시한 금액이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전 살인 공범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탐정의 배신은 오명숙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와 같았다. 지수는 탐정이 가져온 가방에서 박 회장의 서재 비밀 금고에서 나온 진짜 인감과 장부들을 꺼냈다. 이것들은 오명숙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하지만 지수가 이미 한 발 앞서 빼돌렸던 것들이었다. 지수는 저택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 회장이 평생을 읽어온 공로와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지수는 책상 이중 바닥을 열어 박 회장이 최 여사에게 남겼던 감사의 편지와 비상금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챙겨 품에 안았다. 복수는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온 지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실성한 듯 웃고 있는 강우를 내려다보았다. 내일 아침이면 이 저택은 압류될 거야. 당신들이 누렸던 그 가짜 천국은 이제 끝났어. 아버님은 지금 전문 의료진의 보호 아래 회복 중이셔.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당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실 거야. 지수는 저택의 메인 전원을 차단했다. 순식간에 암흑에 잠긴 저택 안에서 오명숙의 처절한 비명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지수는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저택 밖에는 최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최 여사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최 여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저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차에 올라타기 전
어둠 속에 잠긴 천당 저택을 뒤돌아보았다. 2년 전 부모님을 잃고 눈물로 들어왔던 그곳에서 이제 지수는 당당한 승리자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칼날이 되어 적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침묵은 깨졌고 진실은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이라는 전쟁터에서의 마지막 승부뿐이었다. 지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울림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다. 포식자의 사냥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제7장 벼랑 끝의 쥐와 마지막 발악. 지수가 저택의 전원을 차단하고 떠난 뒤 암흑 속에 남겨진 박강호와 오명숙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절망 속에서 더욱 기괴한 형태로 진화하는 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압류 집행관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박강호는 지하실 비밀 금고에서 챙긴 마지막 현금 뭉치와 장전된 권총 한 자루를 품에 안고 저택을 빠져나갔다. 오명숙 역시 정신을 놓은 듯 보였으나 비상용으로 숨겨둔 해외 계좌의 OTP 카드를 입속에 숨긴 채 아들이 마련한 도주 차량에 몸을 실었다. 지수는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에서 최 여사와 함께 박 회장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박 회장은 의식이 돌아왔지만 아들과 아내에게 당한 배신의 충격으로 여전히 쇠약한 상태였다. 지수는 박 회장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버님, 이제 다 왔어요. 저들이 도망치려 하겠지만 이미 그들의 발목엔 제가 채운 보이지 않는 수갑이 달려 있어요. 그때 지수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탐정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탐정은 박강호와 오명숙이 서해안의 한 소형 항구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냈다. 그곳은 밀항선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지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고 탐욕에 미친 자들은 법의 심판보다는 도주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수는 최 여사에게 박 회장을 부탁하고 홀로 차에 올랐다. 최 여사는 겁에 질려 지수를 붙잡았다. 사모님, 혼자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지수는 최 여사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대답했다. 경찰은 이미 항구 길목에 배치됐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직접 들어야 할 대답이 있어요. 2년 동안 침묵하며 쌓아온 그 물음에 대한 답말이에요. 서해안으로 향하는 도로는 비가 그친 뒤에 습한 안개로 가득했다. 지수는 박강호의 차량에 설치된 GPS 신호를 추적하며 속도를 높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2년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사,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시작된 박씨 일가의 재산 갈취, 그리고 남편이라는 남자의 외도와 조롱. 마침내 안개 사이로 낡은 창고들이 즐비한 항구가 나타났다. 지수는 신호가 멈춘 한 창고 앞에 차를 세웠다. 창고 안에서는 박강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배는 언제 들어오는 거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장 출발하라고. 지수는 천천히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녹슨 철문이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며 열리자 안색이 파리해진 박강호와 오명숙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박강호는 지수를 보자마자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총구가 지수의 심장을 겨누었다. 한지수, 내가 끝까지 죽여버리겠어.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린 여전히 완벽했을 거야. 강우의 눈은 광기로 충혈되어 있었다. 오명숙은 구석에서 가방을 껴안은 채 지수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 재수 없는 년. 내 부모처럼 진작 죽었어야 했는데
왜 살아서 우리 앞길을 막는 거야? 지수는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갔다. 우리 부모님. 사고가 아니었죠? 어머님이 브레이크를 손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 이번에 찾은 비밀 장부 속에 그 비용 지출 내역까지 적혀 있더군요. 오명숙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박강호조차 몰랐던 사실이었다. 지수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쯤은 파리 목숨처럼 여겼어. 아버님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나까지. 하지만 보시다시피 전 살아있고 당신들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입 닥쳐. 내가 쏘면 끝이야. 시체는 이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만이라고. 강우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지수는 태블릿 PC의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창고 안의 스피커에서 박강우가 내연녀와 함께 공모하여 오명숙의 비자금을 가로채려 했던 대화 녹음이 흘러나왔다. 엄마가 가진 채권들만 빼돌리면 지수 전현이랑 같이 산속에 버려버리고 우린 스위스로 가면 돼. 늙은 할망구 뒤치다거리도 이제 지긋지긋해. 스피커 속 강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했다. 오명숙의 고개가 천천히 아들을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지수를 향한 증오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서렸다. 강우야.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엄마, 이건 다 전현이 조작한 거야. 강우가 당황하며 총구를 어머니와 지수 사이에서 흔들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던 가짜 유대감이 지수의 설계로 인해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수는 그 비참한 몰골들을 보며 싸늘하게 읊조렸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만든 천국은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법이야. 강우씨, 당신이 나를 쏠 수 있을까? 당신 뒤에 있는 저 밀항선 선원들이 사실은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 말이야. 그때 창고의 어둠 속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나타났다. 밀항선 선원이 아니라 지수가 미리 배치한 사설 보안 팀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박강우의 범죄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 중인 바디캠이 달려 있었다. 박강우는 절망하며 총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이제 선택해. 나를 쏘고 영원히 도망자로 살다가 잡힐 것인지, 아니면 그 총을 내리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당신들의 지옥은 이미 시작됐어. 지수는 단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2년 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해 정제되고 단단해진 것이었다. 박강우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권총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오명숙은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했다. 하지만 그 눈물에 후회는 없었다. 오직 잃어버린 돈과 권력에 대한 미련뿐이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려왔다. 지수는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항구의 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730일의 침묵,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강원도의 밤, 그리고 이어진 필사의 추적. 그 모든 여정이 이제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지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아주 작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엄마,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저들이 앗아간 우리 가족의 명예, 제가 다시 찾아왔어요.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쳐 박강우와 오명숙에게 수갑을 채웠다. 연행되는 그들의 비명소리는 항구의 파도 소리에 묻혀 점점 희미해졌다. 지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복수의 끝은 파괴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시작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지수의 차는 안개를 뚫고
다시 서울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은 이제 따뜻한 용기와 희망의 씨앗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항구는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지수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소리 높여 노래하기 시작했다. 제8장 침묵의 증언과 진실의 법정. 박강호와 오명숙이 항구에서 체포된 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재벌가의 추문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졌던 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오명숙은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임하여 지수의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수가 2년 동안 실어 증인 척하며 도청과 해킹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용해 모든 증거에 독수독과 원칙을 내세우며 법적 정당성을 공격했다. 지수는 이제 법정이라는 또 다른 전쟁터에 서야 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수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맞은편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오명숙과 박강호가 앉아 있었다. 오명숙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사리를 머금고 있었다. 박강호는 고개를 숙인 채 현실을 부정하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오명숙 측 변호인은 매섭게 지수를 몰아붙였다. 증인 한지수 씨, 당신은 2년 동안 실어증 행세를 하며 피고인들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감시하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당신의 복수심이 만들어낸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까? 지수는 차분하게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를 조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고요하고 단단했다. 제가 침묵했던 것은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저희 부모님을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고 남은 저마저 죽이려 했던 상황에서 제가 목소리를 냈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의 기록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정 내부에 지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변호인은 지수의 말을 가로막으며 박 회장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았다. 박 회장님은 현재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이 온전치 못합니다. 지수 씨가 회장님은 가스라이팅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때 법정의 뒷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탄 박 회장이 들어섰다. 지수의 계획대로 최 여사가 박 회장을 정성껏 보살핀 결과 회장의 의식은 기적적으로 명료해져 있었다. 박 회장이 증인석 곁으로 다가오자 오명숙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박 회장은 마른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가 내뱉은 문장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증인이다. 내 아내 오명숙과 아들 박강호는 내가 쓰러진 틈을 타 회사를 찬탈하고 내 며느리와 나를 강원도 산골에서 불태워 죽이려 했다. 그 모든 순간을 나는 내 눈과 귀로 똑똑히 보았다. 박 회장의 증언은 법정을 뒤흔들었다. 피고인석의 박강호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아버님,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속으신 거예요. 아버님을 요양원으로 모시려 했던 건 다 아버님 건강 때문이었다고요. 하지만 박 회장은 아들을 외면한 채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서려 있었다. 지수는 다시 발언권을 얻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최종 증거물을 법원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강원도 폐가에서 도망쳤던 원장의 자백 영상과 그가 오명숙에게서 받은 거액의 입금 내역이었다. 원장은 지수가 미리 배치한 사설보안팀에 의해 붙잡혀 이미 검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상태였다. 피고인 오명숙과 박강호는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제 부모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위조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년 전 부모님의 차량 사고 직전 박강우 씨의 차량 정비소 기록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손상시키라는 지시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복원본입니다. 지수의 결정타에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박강우는 얼굴을 감싸 쥐고 주저앉았고 오명숙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가 했다. 내 부모가 가진 그 땅과 주식만 있으면 우리 강우가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으니까. 내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망친 거야. 오명숙의 발악은 오히려 그녀의 유죄를 확정짓는 고백이 되었다. 재판장은 법정을 정리하며 지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지수는 천천히 피고인석의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2년 전 그토록 거대하고 무서웠던 자들이 이제는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미소를 지었다. 2년 전 제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 당신들은 제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가짜 사랑, 추악한 욕망, 그리고 무너져가는 양심의 소리까지 말입니다. 침묵은 저에게 형벌이 아니라 당신들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울 앞에 선 당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이 심판해주길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지수에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지수는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카메라 앞에 섰다.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오늘로써 2년의 침묵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최 여사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박 회장 역시 지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멀리 호송차로 실려가는 오명숙과 박강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돈은 이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지수는 법원 앞마당에 핀 작은 들꽃들을 바라보았다. 겨울을 이겨내고 끈질기게 피어난 꽃들이 마치 자신의 삶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지수의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과 최 여사를 데리고 차에 올랐다. 이제 돌아갈 곳은 천당저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소통과 온기가 있는 평범한 집이었다. 지수는 차창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들이켰다. 그녀의 목 안쪽에서 느껴지던 묵직한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다. 이제 지수는 더 이상 타인의 비밀을 기록하기 위해 숨죽이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았다. 서울의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았고 지수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의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침묵의 증언은 그렇게 진실의 승비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제9장 몰락의 잔해와 새로운 싹. 법정의 심판은 잔혹할 만큼 정확했다. 오명숙에게는 무기징역이, 박강우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살인미수와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는 그들이 쌓아올린 금권의 성보다 훨씬 무거웠다. 천당저택은 압류되어 경매에 붙여졌고 박씨 일가가 누리던 화려한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다. 지수는 그들의 몰락을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박강우의 모습은 처참했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고 오만함을 뽐내던 모습은 간대었고 푸른색 수의를 입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변호인단을 다시 꾸릴 수 있게 도와줘.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야. 나라도 나가야 아버님을 모실 거 아냐? 강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전히 변명과 탐욕뿐이었다.
지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2년 동안 그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고요하고 깊은 침묵으로 대답했다. 1분이 채 안 되는 그 침묵이 박강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처럼 느껴진 듯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수화기에 대고 울부짖었다. 말 좀 해봐. 너 이제 말할 수 있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죽은 듯이 가구처럼 있으란 말이야. 지수는 천천히 수화기를 입가로 가져갔다. 그리고 아주 낮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강우 씨, 당신이 나에게 그랬지. 죽어서 명예를 남기라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진실을 남겼어. 당신은 이제 죽은 듯이 살면서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뎌내. 그게 당신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지수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에서 들려오는 강우의 비명소리는 방음문 너머로 서서히 지워졌다. 지수는 교도소 정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폐부를 찌르던 복수의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박씨 일가라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질 것이었다. 지수는 최 여사가 기다리고 있는 가평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박 회장이 쓰러지기 전 지수의 부모님과 함께 노후를 보내기 위해 조용히 마련해두었던 곳이었다. 박 회장은 그곳에서 재활치료에 전념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지수가 도착하자 최 여사가 환한 미소로 마당까지 마중을 나왔다. 사모님, 오셨어요? 회장님이 마침 깨어나셔서 아가씨를 찾으셨습니다. 지수는 최 여사의 손을 잡으며 웃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고용인과 고용주라는 벽 대신 생사를 함께한 동지애와 가족 같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지수는 박 회장의 방으로 들어갔다. 박 회장은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지수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맞이했다. 왔느냐, 지수야.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다. 그것은 천당저택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박 회장이 지수의 명의로 따로 빼두었던 부모님의 유산과 관련된 서류들이었다. 이건 원래 내 것이었다. 내 아들과 아내가 눈먼 욕심에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목숨 걸고 지켰던 것들이야. 이제 이것으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거라. 더 이상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지수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가문 안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지수는 박 회장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내어 울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아이 같은 울음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며칠 뒤 지수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법정 판결문과 박 회장이 건네준 서류를 묘 앞에 놓았다. 바람이 불어와 묘역 주변의 풀꽃들을 흔들었다. 지수는 부모님께 자신의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주었다. 복수가 끝났다는 보고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더 이상 숨죽여 울지 않아요. 제 목소리로 세상을 부르고 제 발로 제 길을 걸어갈 거예요. 저들이 앗아간 우리 가족의 시간, 제가 2배로 보람차게 채울게요. 그러니까 저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지수는 묘소를 내려오며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준 자금을 기반으로
자신처럼 가정폭력이나 기업의 갑질로 인해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단의 이름은 침묵의 울림으로 정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의 진실을 대변해주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 최 여사는 재단의 운영이사로, 박 회장은 고문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지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들이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증오의 도구였던 그 물건이 이제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다. 가평의 전원주택 마당에는 지수가 심은 목련이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지수는 마당 테이블에 앉아 최 여사가 내온 따뜻한 차를 마셨다. 박 회장은 옆에서 신문을 읽으며 평화로운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다. 사모님, 아니 지수씨, 오늘 재단 개원식에 입을 옷이 도착했어요. 아주 우아하고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최 여사의 말에 지수는 미소 지었다. 지수는 거울 앞에 서서 새 옷을 입어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새가 아니었다. 자신의 하늘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독수리처럼 강인해 보였다. 지수는 천천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고마워요, 최 여사님.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청아하고 맑았다. 730일간의 침묵이 단련시킨 그녀의 음성은 그 어떤 악기보다 아름다운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응축의 시간이었음을 지수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다. 저녁이 되자 지수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오늘 나는 나의 이름을 되찾았다. 지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이다. 지수의 인생 역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가장 찬란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몰락의 잔해 위에서 희망의 싹은 그렇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렸다. 침묵의 장은 닫혔고 이제 소통과 환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제10장 침묵의 메아리 그리고 찬란한 시작. 봄 기온이 완연한 서울 시내 한복판, 새로 설립된 재단 침묵의 울림 개원식 현장은 취재진과 축하 인파로 북적였다. 건물 입구에는 한때 박씨 일가의 전유물이었던 화려한 화환 대신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소박한 들꽃, 화분들이 줄을 지어 놓여 있었다. 지수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그 어떤 명품보다 고결한 기품이 흘러넘쳤다. 옆에서 지수를 지켜보던 최 여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최 여사는 더 이상 주방 앞치마를 두른 고용인이 아니라 재단의 운영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지수씨, 회장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수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최 여사의 손을 맞잡았다. 네, 이제 나가야죠. 우리의 진심을 세상에 들려줄 시간이에요. 강당으로 들어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거침없고 당당했다. 단상에 오른 지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객석을 메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박씨 일가에게 고통받았던 전직 직원들, 부당한 대우에도 숨죽여야 했던 평범한 이웃들, 그리고 재활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박 회장이 있었다. 박 회장은 지수와 눈이 마주치자 인자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2년 전, 제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제가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실의 부름을 듣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잔잔하면서도 힘있게 강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오늘 문을 여는 이 재단은 저처럼 목소리를 빼앗긴 자들의 대변인이 될 것입니다. 권력의 횡포 앞에 입을 닫아야 했던 이들, 돈의 위세에 억눌려 진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이들의 손을 잡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그 울림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입니다. 지수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의 성공을 축하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의의 승리와 새로운 희망의 탄생을 환영하는 환호성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수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지수는 지난 2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천당 저택에서의 지옥 같은 나날들, 강원도 폐가에서의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까지. 그 모든 고난은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었다. 그때 지수의 개인 휴대전화로 짧은 영상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지수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영상 속에는 교도소 운동장을 힘없이 걷고 있는 박강호와 오명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구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누군가를 짓밟을 수도 없는 처참한 몰락의 끝에 서 있었다. 오명숙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한 행동을 보였고, 박강호는 텅 빈 눈으로 시멘트 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영상을 삭제했다. 증오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는 그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보란듯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지수는 알고 있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부모님이 계신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평온했다. 저녁 무렵 지수는 박 회장, 최 여사와 함께 가평의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 테이블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박 회장은 지수가 따라주는 차 한 잔을 마시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지수야, 내가 이룬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깨진 거울을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맑고 단단한 새 거울을 만든 것이지.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지수는 박 회장의 마른 손을 어루만졌다. 아버님, 제가 감사하죠. 아버님이 베풀어 주신 선의가 최 여사님을 통해 저에게 돌아왔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렸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기적은 아버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최 여사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맞아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숲을 잘 가꾸어 나가는 일뿐이에요. 세 사람은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수는 서재로 들어가 일기장을 펼쳤다. 2년 전 첫 페이지를 장식했던 고통의 기록들 위로 이제는 희망과 용기의 문장들이 덧쓰여졌다. 지수는 펜을 들어 일기에 마지막 줄을 적어 내려갔다. 침묵은 끝났고 울림은 시작되었다. 나의 목소리는 이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지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숲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다. 지수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어둠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730일간의 고독한 사투는 지수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영혼과 진실한 동지들을 선물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나 재단으로 출근할 준비를 마쳤다.
거울 속의 지수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다. 마당의 핀 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며 그녀를 배웅했다. 지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는 경쾌했고 그녀가 나아갈 도로는 곧게 뻗어 있었다. 지수는 차창을 내리고 봄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녀의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머물렀다. 이제 그녀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다. 한때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여인이 이제는 생명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지수의 차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도심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그녀의 뒤로 흐르는 강원도의 빗소리와 저택의 차가운 침묵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지수의 목소리는 이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 세상의 아픈 곳을 어루만질 것이며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많은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침묵의 며느리에서 희망의 대변인으로 다시 태어난 한지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찬란한 황금빛 마침표를 찍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다. 지수는 오늘 하루 마주할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귀는 열려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2년의 침묵 끝에 얻어낸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오늘 한지수 씨의 파란만장한 복수극 어떻게 보셨나요? 천당 저택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그녀가 견뎌온 730일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응축하는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도리를 저버린 자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졌고 과거의 베푼 선의는 절망의 끝에서 기적 같은 희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혹시 억울하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황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오늘보다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